11월의 책으로 김경일 교수의 부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이런 책입니다. 부의 심리학. 김경일 교수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데 대중 강연을 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유튜브나 TV, 그리고 이렇게 책도 씁니다. 말과 글을 함께 잘하는 교수들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말을 들으면 쉽게 수용을 할 수 있지만 머리에 부하가 안 걸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머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생각하면서 읽고 따지면서 읽고 비판하면서 읽는 독서가 뇌력을 기릅니다. 왜? 머리에 부담을 주니까. 짐이 돼야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김경일 교수는 무엇이 우리의 부를 가져다 준다고 했는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돈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돈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돈은 행복은 아니다. 행복 촉진한다거나 행복을 배가시켜주는 그런 도구는 아니다. 그럼 무엇은 되는데? 행복과는 직결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촉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안을 완화해주는 불안 완화제 역할, 이게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러면 행복하냐? 그러지는 않죠. 어느 정도까지 기본 생활은 또 병원에 갈 때, 또 아이들 가르칠 때 필요하죠. 그러기는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기여하기보다는 불안을 줄이는데 오히려 더 기여한다. 김경일 교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 황금 만능주의,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돈은 또 사람의 시야를 협소하게 만든다. 시야를 좁힌다. 왜? 돈에 너무 눈이 멀면, 돈에 너무 시야를 두면은, 돈에 집착하면 시야를 좁힌다.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안을 낼 때 구체적인 대안을 낼 수는 있지만 큰 대안, 거시적 문제 해결, 그런 거에는 실패할 수가 있다. 즉,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선 현실 살피는 데부터 그것이 필요한 그런 문제에는 접근할 때부터 돈이 장애가 된다. 한마디로 지금 캄보디아 사태 요란하죠. 사기 광고를 내요. 자, 캄보디아 우리나라보다도 개인당 그 수입이, 소득이 10배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소득 얻기도 어려운 500만 원 월, 1000만 원? 그런데 돈이 눈을 가리면, 돈이 머리를 가리면 판단력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죠. 즉, 돈은 이렇게 시야를 좁히기도 하고 시야를 막기도 한다.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는 문제 파악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킨다. 즉, 돈으로 문제를 다 풀 수 없다. 자, 돈은 행복을 촉진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불안을 완화하는 데는 참 효능을 발휘하지만 시야를 좁히고 근시안적으로 만들고 거시적인 안목을 방해해서 문제 푸는데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 돈이라는 게 참 요물이죠. 자, 그러면 또 돈을 벌기는 벌어야 되죠. 그럼 목표를 세운다. 돈 나 1억 벌어야 되겠다. 1억도 큰 돈입니다. 사실은 우리 뭐 요즘 뭐 몇천억이다, 조다, 경이다 이런 단위가 나오니까 1억 알기를 우습게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자산을 보면은 중위소득 정도는 1억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다 세워놓으면은 중간에 되는 사람이 순자산을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억 알기를 우습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뭐 1년에 1억 준다 보니까 판단력을 흐리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캄보디아든 태국이든 뭐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특히 이 중국 그 친구들이 또 건너가서 문제 일으킨 측면이 있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할 때, 자, 1억 모은다고 하는데 초반에는 이를테면 5천만 원까지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후반 가서 넘었을 때는 이력을 해가지고,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과거 축적형으로 하되, 그 다음 미래 달성. 자, 5천만 원 벌었다. 또 6천만 원 벌었다 하지 말고, 6천만 원 벌었을 때는 뭐라고? 4천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할 때 동기가 강화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목표를 향한 이 저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팽기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뭐 어떻게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요. 자, 지금까지 10개를 모아야 되는데 5개 모았다, 6개, 7개 그렇게 나가지 말고 5개 모았다. 그리고 6개 모았을 때는 4개 남았다. 3개 남았다. 이렇게 할 때 더욱더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 동기가 유발되고, 그 다음에 덜 피곤하다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 살 때 소심한 아내, 대범한 남편, 둘이 투자를 한다고 해요. 강남에 질러. 이번에는 땅도 질러, 주식도 질러, 예, 채권도 질러. 지르고 또 지르면 못 지르죠, 이제. 어디서 손이 있어요. 근데 아내 몰래 투자를 한다. 대범한 남편이. 그러면 부정확할 수 있다. 자, 소심한 사람은 지르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만 정확하고, 대범한 사람은 좀 덤벙대기는 하지만 도전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아내와 대범한 남편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뭐 빚내가지고, 그러면 대범하고 또 대범하다가 또 빚지면, 예, 손실 나면 그걸 대범하게 메우려다가 아주 대범하게 망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심한 아내도. 꼭 아내가 소심하냐 그렇게 또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죠. 말할 거 없습니다. 대범한 아내, 소심한 남편, 그런 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얘기. 서로 조화를. 서로 모르게 하다가 문제 얼마나 생기는 수가 많습니까? 그리고 낭비하는 자녀들, 이 낭비벽 있는 낭비 자녀. 골치죠. 이 낭비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은 돈은 크기가 같은 게 아니죠. 거기에 투자한 수고에 따라 돈의 크기를 다르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몇십억짜리 사는 강남 부자가 보는 1억하고, 농촌에서 우리 어머니처럼 이 팔순 노인이 보는 1억하고 다르다고요. 달라. 왜? 투자한 수고 얼마 안 들였어도 뭐 강남 부자 저는 인정합니다.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투자에 비례해서 더 붙는 게 많아가지고 1억이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부자가 꺼내는 1억하고 우리 어머니 1억도 없을 텐데, 우리 어머니 시골에서 팔순 노인이 꺼내는 1억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또 같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거기도 투자한. 근데 아버지는 투자했지만 자식은 투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낭비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일해갈 길을 우습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모는 1억 버느라고 얼마나 상사한테 또 콩나물값 깎으며 또 전세 살면서 주인하고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면 어때요? 1억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펑펑 쓸 수 있겠어요? 못 써요. 그러면 낭비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경제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힘들게 돈 버는 동년배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다 착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리고 힘들게 일해서, 그거 창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해서 자영업 하면서도 자녀가 자기 일하는 현장에 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뭐 손님하고 막 어떻게 할 때는 아예 자녀 나가 있으란다든가 험한 꼴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자녀 힘들게 안 살게 하려고 기술 배웠는데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데, 근데 안 보여주면 힘들게 번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낭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저도
김기인 교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개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로또로 도박으로 뭐 카지노로 어쩌다가 주식 잘 맞춰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면 흥부대박은 흥부대망하기가 쉽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취업한 다음에 등록금 분담을 하자. 절반 갚아라. 두 아들한테 다 실행했어요. 그래야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돈을 힘들게 벌어가지고 나를 가르쳤구나. 뒤에라도 깨닫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친구들에는 어떻게 자녀한테 그걸 내놓으라고 하냐고. 아니 내놓으면 또 그걸 제가 노후에 뭐 씁니까? 자녀에서 결혼할 때 써야죠. 뭐 서울 집 오죽 비쌉니까? 팔아봤다 보면 그냥 10억 넘어가는 게 초기부터 즐비하던데요. 그럴 때 이를테면 등록금 또 그거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벌어서 준 돈하고 아버지가 벌어서 준 돈하고 다르다니까요. 돈의 크기가. 돈에 대한 자세가 달라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할 것은 여기 끝에도 쓰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건 뭐냐? 돈이 아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부의 심리학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11월에 이 책을 한번 학문자들도 이거 읽어서 돈에 대한 자세, 투자에 대한 자세, 그리고 여기 그 부자들이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돈을 대하는가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읽어본다면 부자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